오늘은 한 주 정도 정리하는 것하고 약간 다른 부분 얘기들이 있는 것 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시장 다우만 빼고 1% 넘게 끝났어요. 유럽 시장은 약세로 끝났고, 아시아 시장 혼조세였는데 이제 특이한 건 중국 시장이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난번 세게, 여기 이제 나스닥이거든요. 지난번 세게 움직였던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락폭이 적어요. 이걸로 보면 좀 흔들렸지만, 예, 장기봉으로 놓고 보면 지난번에 흔들렸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수준의 변동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그 실적 발표들이 긍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거죠. 뭐 특이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미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여하튼 그리고 이제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중국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CSI 300 지수거든요. 근데 보시면 바닥을 찍고 이게 일봉입니다. 찍고서는 옆으로 움직이는데, 최근에 이번 주에 막 흔들렸던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여기 보시면 위로 머리를 들고 계속 올라오고 있죠. 얘는 흔들리질 않고. 제가 중국 시장을 유심히 보는 이유는, 사실 중국 시장이 이렇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올해 들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패턴을 보였던 이유는 두 가지가 겹쳐서 그런데요. 하나는 국외적인 문제인데, 국외적으로는 미국이 강력하게 계속 기업들을 압박했죠. 처음에 5G로 갔다가 이제 반도체로 갔는데, 이번에 슈퍼컴퓨터 또 나왔고, 국내적으로 놓고 보면 마윈이 쏘아올린 약간의 반항 심리가 인터넷 관련 업종주들을 다 짓누르고, 마윈 자체는 아예 지금 퇴출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압박들이 계속 왔는데, 그런 것들이 중국 지수들이 올라오는 것을 계속 짓누르고 있었어요.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다른 국가들은 그 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피고 있는데, 중국만큼은 이게 긴축이야? 중립이야? 이런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었는데, 이번 주가 이민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일단 중국이 한동안 못 올라가도록 짓눌렀던 중요한 이슈들은 일정 부분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추가적 기업 제재를 하기가 좀 난망한 게, 이미 이제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리포트를 냈지만, 중국하고 미국은 아주 밀접하게 경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중국에 타격을 주게 되면 미국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거라고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안과 그다음에 국방과 관련된 이슈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기업만 계속 제재를 하고, 그 이외에 다른 영역은 미국이 손을 안 댈 거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제재 이후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직접적으로 국방 쪽으로 밀고 있는 거죠. 4개의 국가를 엮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거나, 혹은 대만 쪽에 자꾸 이제 무기를 수출하고 그쪽으로 이제 계속 연계를 그러니까 서로 이제 친밀한 어떤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중국 압박하는 걸 할 거지, 계속 기업을 누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멸된 것 때문에 얘가 머리를 조금씩 들고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벌어진 갭을 메꾸러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지역보다 중국이 좀 더 그러니까 상승력이 더 있다라고, 그러니까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번 주 가상화폐 날렸죠. 여기 뭐 자본이 있을 때 붕괴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사는 없어졌네요. 어제도 나왔던 것 같은데, 뭐 400 몇십억을 벌어가지고 회사를 그만뒀다 이래서 사람들, 개미들 심장을 긁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폭락 얘기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 더 나왔는데, 여기 보면 상투 잡았다고 난립니다. 2030. 그 경제기사에서 그런 수백억을 벌어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런 기사를 써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한마디씩 해야 돼요. 그런 기사들을 보고 나도 그렇게 되겠다라고 뒤늦게 달려드는 거거든요. 이미 그 사람이 그만큼 많이 먹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뜻인데, 자기도 그만큼을 벌 수 있다라고 밀고 들어가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비트코인 6개월 차트를 놓고 보면 아래로 세게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테스트를 하러 왔는데, 사실 이 정도 떨어지는 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여기 정도 테스트하면 그래도 한번 지금 상황에서는 건드려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가 이제 3만대잖아요. 여기가 6만이거든요. 한 반토막 6만 넘었죠. 이게 반토막이 나면 기술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진 거기 때문에 한 20-30% 수준에서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 말씀 왜 드리는 거냐면 얘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반등할 때 전고점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걸렸다가 다시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 국면에서 놓고 보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올라갑니다.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한 뒤에 직전 머리를 못 터치하고 혹은 뭐 그 밑단에서 아예 터치도 못하고 밑단에서 쓱 쓸려 내려가면서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패턴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얘가 과연 내려온 바닥을 터치했느냐 이런 생각은 안 하셔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도지코인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도지코인은 보시면 여기가 04였거든요. 가격이 04 때 넘었죠. 04 16이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찍은 게 02예요. 02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 난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많이 내려왔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얘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보면 여기 보시면 뭐 한 06 이게 4월 1일자가 05였어요. 4월 1일에 054. 054가 04까지 갔어요. 0.054가 04까지 갔으니까 58, 40, 한 57에 35, 거의 한 7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7배가 나고 정점에서 반토막을 친 겁니다. 24일 만에. 7배가 난 거는 19일 만에 났고, 반토막이 난 건 그로부터 한 4, 5일 만에 반토막이 또 난 거죠, 정점에서. 그래서 얘는 기술적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일정 수준 그 사람들이 일어났던 전형적인 심리 패턴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전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은 한 반토막 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머리를 들려고 하고 있긴 한데, 이 머리듬이 말씀드렸듯이 전고점을 돌파하러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아니고 머리를 살짝 들었다가 다시 아래로 쓸려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토막 났으니까 사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굉장히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보시면 이미 보여드렸지만 비트코인 상장된 게 한 5,000개 되거든요. 이 보시면 5,000개가 거래되고 5,077개인가 거래되고 있거든요. 지금 5,086개 거래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 시장의 규모거든요. 근데 전체 시장의 규모를 보면 10조 넘는 게 한 90개 정도 돼요. 여기 보시면 89개? 네, 10조. 시장 규모 10조 넘는 게 한 89개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죠. 10조 달러니까. 10억 달러, 죄송합니다. 10억 달러니까. 10억 달러면 우리나라로 포인트를 찍으면 1조 정도 되나요? 맞나요? 여하튼 이 비트코인이, 이 블록체인이 어떻게 될 것 같느냐, 일단은 지금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규모의 자금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일정 수준 이걸 신뢰하는 신봉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존재할 건데, 결과적으로는 위 상단에 시장 규모가 큰 쪽으로, 그 다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인지하는 그런 쪽으로 코인이 좀 정리될 수 있는, 구조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만 거래되면 어느 국가에 가서라도 바로 무엇인가 현금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구조로 돼 있죠. 그게 사실은 화폐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화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뭔가 결제를 하려면 통화도 교환해야 되고, 그 교환한 통화에 의해서 수수료도 발생하고, 또 뭔가 물건을 사게 되면 국가 간 이동하면서 은행에서 또 수수료를 막 떼가고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편리한데, 이런 부분들을 아예 만들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 디지털 화폐를 막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은행 간 거래를 시키는 게 아니고 그 디지털 화폐를 거래를 하는 하나의 어떤 그 그룹을 만들어 놓아 버리면 전 세계 인터넷만 되면 그 디지털 화폐를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은행 간 이동 없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국이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그 가치를 중국 당국이 인정해 주면 별 문제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게 되면 각국이 인정하는 디지털 화폐들이 막 존재하면 또 복잡하잖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세계은행 같은 그런 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룹 단체가 전 세계에서 공인할 수 있는 그냥 그 블록체인과 같은 어떤 그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하고 똑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얘네들하고. 그런 체제로 나중에 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체제까지 가게 되면 이제 이 블록체인, 이런 개별 민간 쪽에서 만든 이런 체인들이 충격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시간이 좀 길어져야 될 거예요. 뭐 미국이 빨리 나와야 2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간 동안 얘기가 계속 살아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 주에는 뭐 쭉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왔는데 요번 주 후반에 나온 이게 가장 볼만한 지표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호주 제조업 PMI 지수 높죠. 지난번보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유럽, 영국, 뭐 독일 쭉 나왔는데 보시면 직전에 수축 국면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확장 국면을 다 넘어왔어요. 이제 다 증가 추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는 서비스 업종, 제조업종 모두 다 경기 쪽에서 굉장히 불붙은 상태로 계속 잘 달려가고 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수축 국면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게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인도 쪽에서 이중변이나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막 난리를 치고 있긴 한데 그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생각보다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이미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중변이나 삼중변이가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백신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그러니까 백신이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변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좀 시장이 상대적으로 충격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미 각국에서 봉쇄하는 조치로 코로나 확산세나 이런 것들을 눌러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겁니다.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변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각국의 기준금리거든요. 각국의 기준금리인데 최근에 날짜를 보면 4월 달에 뭐 러시아 여기 보시면 이쪽이 변화된 거거든요. 요 날짜 이건 플러스 나오죠. 그럼 플러스 했다는 얘기를 올렸다는 얘기예요. 3월 달에 국가들이 쭉 나오죠. 뭐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케냐 뭐 이렇게 쭉 나오고 덴마크는 내렸죠. 3월 19일 날. 쭉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올렸고 0.7로 3월 18일 날. 그러니까 점점점 기준금리를 올리는 국가들이 있는데 선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캐나다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진 않았습니다. 테이퍼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테이프가 이렇게 쭉 화장지, 휴지 같은 게 떨어뜨리면 쭉 풀려나가잖아요. 쭉 풀려나가는 게 이제 양적 완화를 한 거고, 그걸 점점점 다시 감아가지고 원상태로 돌리는 그걸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양적 완화에 있던 돈을 풀었던 걸 조금씩 다시 회수하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진 않았지만 테이퍼링을 최초로 한다고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캐나다의 인플레이션 타겟 목표는 이거 캐나다 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인데 여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컨트롤 타겟이 2%로 돼 있어요. 2%로 돼 있고 기준금리는 쭉 내려서 0.25에 있었는데 최근 물가상승률이 이번에 나온 게 3월 21일자로 보면 2.2%. 그러니까 타겟을 넘어섰죠. 타겟을 넘어서서 일단은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았고 양적 완화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수하는 그런 정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어떻게 했느냐?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도 2%예요. 현재 기준금리 0.5에 서 있는 상황인데 이게 현재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입니다. 빨간 건 근원 물가고요. 그다음에 파란 게 소비자 물가인데 우리나라 예전에는 근원 물가를 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타겟이 소비자 물가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비상 상황이라면 소비자 물가가 아닌 근원 물가를 작동해서 실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평균치를 가지고 하겠다고 얘기를 바꿨죠.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가 잘 안정화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하기 위해서 근원 물가를 가지고 일정 수준 기준금리를 움직일 때 액션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물가 상승률 1.5%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고요. 2%를 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물론 여기서도 기준금리,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2%가 넘었었죠. 그래서 아직은 지금 여력이 좀 있는 상황이고, 다만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한 10월쯤 정도 돼야 립 서비스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단기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있었고 또 현재 시점이 작년도에 기저 효과가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탄력이 굉장히 세지 않는 이상 이 올라가는 속도는 둔화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자산을 매집한, 그러니까 그 시장에다 양적완화하면서 막 채권이나 이런 걸 매집하면 이제 자산이 쌓이겠죠. 물론 그거 말고도 자산이 많이 여러 가지 이제 종류로 쌓이는데 주로 공격적으로 채권 매집으로 쌓이는 부분이 요새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일본, 그다음에 ECB, 유럽중앙은행, 그다음에 미국, 이 3개국 이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가 늘어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굉장히 빨랐는데 사실은 미국은 그나마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파란 게 미국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했던 걸 일정 부분 줄이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매집을 한 거고, ECB하고 일본은 아예 줄이질 못했어요. 줄이질 못하고 지금 또다시 매집,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에 일정 수준 올렸다가 내린 것 같더니 다시 추가적으로 계속 매집을 하면서 왔고, 일본은 아예 줄이지를 못하고 계속 매집을 하고 왔거든요. 양적 완화를. 근데 이제 미국이 후반부에 좀 줄이고 있다가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직전에 좀 올렸다가 터지고 나서 급등한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패턴이 비슷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두 가지인데,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움직임이 미국만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그 달러 인덱스가 한없이 곤두박질 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 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중국은 큰 규모 중에서 놓고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에 크게 뭔가 액션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가 중반부 넘어서면서 여기 보시면 한 7월달 지나고 나서 자산 규모가 좀 쌓였죠. 중앙은행 자산 규모가 최근에 약간 줄어들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자산 규모가 급등했는데, 이 자산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그 통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국채를 매집한 것만 띄어서 보면 이 밑에 있거든요. 잘 안 보이니까 이게 국채 부분입니다. 국채만 띄어서 보면 한 16조? 이게 여기가 10억이니까 점을 찍은 게 10억이니까 빌리언 조, 16조 정도 되는 게 지금 25조 정도 되니까 한 9조 정도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총 자산 규모는 여기 보면 540조 정도 되거든요. 530조.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그 양적 완화를 진짜 공격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보면. 물론 이제 그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환율에 대한 변동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이제 이게 발행량이 늘어나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전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보수적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그 총 자산 규모가 이제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 급등하면서 한 27조 정도 되는 걸 급등해서 한 58조니까 거의 2배 이상을 단기간에 늘렸거든요. 국채 규모를. 근데 국채 규모가 이게 61조에서 한 83조, 이걸로 보면 안 되겠네요. 다른 거니까. 여기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 여기 요 시점부터 계속 늘렸죠. 국채가 한 10조 정도 되던 게 쭉 늘어가면서 시간별로 한 5조, 10조, 2배 늘어났는데 한 50%? 50% 늘어났는데 한 2, 3년 걸렸네요. 요걸로 보니까 단기간에 일정 수준 빠른 속도로 늘어난 건 맞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자산 규모가 상당히 큰 비중에서 놓고 보면, 자산 규모 비중으로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좀 적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일단 요번에 대선이나,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중간선거, 재보선 선거 때문에 부산하고 서울시에서 당선이 되고 나서 민주당에서 좀 공격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재정 문제 때문에 공격적인 의사보다는 보수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잘 추가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액션이, 그 경기 부양에 대한 액션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너무 이제 크진 않더라도 조금 더 좀 공격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